반갑습니다. 박석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가트너라는 시장조사 회사가 발표한 2024년 전략기술 톱10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이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2, 3년 혹은 3, 4년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핵심 IT 트렌드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고요. 이 중에서 우리 아담년의 회원사들이 다양한 업종과 분야별로 모여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이슈 몇 가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가트너 이 전략기술 톱10 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회원 가입을 해서 PDF 자료를 다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회원님들은 PDF 자료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그 자료를 제가 다 읽어본 내용을 기반으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그 전자신문 기자를 할 때 올랜도에서 열리는 가트너 컨퍼런스를 3년 연속 제가 한번 취재를 하기 위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한 15년, 16년 전 얘기인데요. 저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삼성, LG, SK 같은 대기업들이 IT 서비스 회사와 그룹 관계사 CIO들 대거 초대해서 한 그룹사마다 한 10여 명씩 매년 컨퍼런스를 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 컨퍼런스를 보면서 클라우드 시대의 도래라는 걸 누구나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은 한국의 IT 서비스 회사들은 그렇게 비싼 돈 내서 가트너 컨퍼런스를 다니면서도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당시 가트너 컨퍼런스에서 국내 기업들이 와서 관광을 하러 온 건지 공부하러 온 건지를 참 모를 정도로 시대의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되게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클라우드 활용 측면에서는 아마 경제 규모 대비 세계에서 가장 꼴찌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트너 전략기술 톱10은 기술 변화의 큰 흐름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글로벌 상위 기업들의 IT 투자 트렌드가 여기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당장 내년에 ISP에 반영은 못하더라도 향후 2, 3년의 중장기 IT 전략을 세울 때는 고민해야 될 점들을 많이 보여준다는 것. 더더군다나 나이파나 한국정보화진흥원 같은 곳에서는 우리 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여기서 많이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한 10여 년간 가트너 자료를 공부해온 제 개인적인 경험칙에서 본다면 되게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뒤쪽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올해 전략기술 톱10, 그러니까 내년 2024년 전략기술 톱10은 여기 나와 있는 10가지입니다. 근데 눈으로 한번 쫙 보시면 대충 아시다시피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트너의 전략기술 톱10이 한 7, 8년 전부터 이렇게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기술이 워낙 빨리 등장하고 빨리 소멸되고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특정 기술 하나를 전략기술 톱10의 한 내용으로 삼기가 가트너도 되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렇게 좀 추상적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요. 하지만 이 추상적 개념들 내에서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이슈들은 분명히 눈에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올해 발표한 내년 전략기술 톱10을 작년, 재작년에 발표한 2022년 전략기술 트렌드와 2023년 전략기술 트렌드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흥미로운 게 2022년 전략기술 톱10에, 그러니까 2021년 말에 발표한 거죠. 이 당시 가트너가 생성형 AI 기술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초에 제가 강의할 때 생성형 AI를 얘기하면 기업들에서 야, 저거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라는 평가를 많이 했을 정도였어요. 근데 가트너가 실제 2023년 올해부터 생성형 AI가 확산되는 것을 예측을 못하고 작년 말에 발표한 올해 2023년 전략기술 톱10에서는 생성형 AI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트너조차도 참 보면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보여요. 또 하나 이제 가트너 최근 몇 년간 전략기술 트렌드의 공통된 이슈 하나는 AI의 본격적 대두입니다. 근데 이 AI의 대두라는 하나의 추상적이고 낙관적인 트렌드만 볼 게 아니라 이 AI의 대두 속에서 다가오는 되게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잘 하지 못했을 경우에 AI 기술이 실제 기업 경영 혁신에 큰 도움을 못 줄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되게 많고요. 또 하나 요즘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 언급됐던 기술이 계속 그 다음 해에도 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2024년 전망에서 AI 투리즘, 제가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서스테이너블 테크놀로지, 지속 가능 기술, 그리고 플랫폼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플랫폼, 이 네 가지 기술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또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가트너의 전략기술 톱10에 나와 있는 기술은 대부분이 성숙된 기술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한 2, 3년 후에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들이 작년, 올해, 내년 이런 식으로 계속 연달아 나온다는 것은 그 기술의 성숙도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조만간 아주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 시점이 임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AI 투리즘이나 서스테이너블 테크놀로지, 플랫폼 엔지니어링,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것이 사실 국내 IT 환경에서는 약간은 먼 얘기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글로벌 시장은 조만간 대중화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국내 IT 투자나 IT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은 되게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2024년 전략기술 톱10을 한 장의 그림으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볼드체를 보시다시피 generating value, 가치를 창출하는 와중에 build and protect your organization, 기업의 가치를 만드는 것과 기업을 보호하는 활동을 동시에 하라는 겁니다. 가트너가 이런 메시지를 이 10가지 트렌드의 핵심적인 메시지, 공통된 메시지로 삼은 이유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혹은 불안 요인이 앞으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전제 조건에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 와중에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 같은 또는 뭐 세계적인 그 국지적인 전쟁 이슈들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하고 투자에 대한 성과를 분명하게 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가장 많이 깔려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전체 10가지를 일부 교집합을 포함해서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보면 맨 왼쪽 위에 Rise of the Builder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시스템 구축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개념의 개발자와 구축자들이 부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비전문가도 IT를 적절히 활용하고 심지어 비전문가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처럼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보편화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참 쉽지 않은 환경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라이즈 오브 빌더스의 대표적인 예가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라는 영국의 정유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IT 부서의 개입 없이도 실제 본인의 업무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손쉽게 옆 부서가 개발해 놓은 서비스를 활용해서 재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디지털 플랫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노코드, 로코드 개발 환경들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갈수록 이제 비즈니스 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현업 사용자들이 손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다라는 메시지이고요. 왼쪽에 프로텍트 유어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면은 파일럿이나 POC 개념으로 그칠 수 있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디플로이에 대한 개념과 전략과 비즈니스적인 베니핏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투자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2020년 정도에 모 중견 그룹사에 있던 그 IT 기획 담당하는 제 후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대한민국에 그 당시 한 200여 개의 AI 프로젝트를 리뷰를 해봤대요. 2020년인가 2019년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 대한민국의 AI 프로젝트 성공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때 성공률이란 게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서 성과를 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시스템이 고 라이브 가는 정도까지를 얘기한 거예요. 물론 고 라이브로 가더라도 그 다음에 성과가 난지는 또 별도의 문제인데 프로젝트가 이니시에이트 돼가지고 고 라이브 가는 데까지 비율이 50%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AI 프로젝트라는 게 막연한 AI를 하면은 뭔가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했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텍티브 인베스트먼트는 AI에 있어서 그 AI 알고리즘과 AI 분석 방법론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동시에 리스크에 대한 관리 노력들 그리고 보안에 대한 이슈들을 관리하기 위한 AI 트리즘이라는 이슈가 정말 부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플랫폼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뒤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산업별로 특화된 사스와 그 산업에 특화된 파스, IaaS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뭐 구글이나 AWS나 이런 클라우드 관련된 업체들 심지어 사스 회사인 세일즈포스까지도 산업별 특화 클라우드 플랫폼 전략들을 요즘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은 아직 이제 글로벌 업체들도 그런 부분에서 오퍼링이 한국에 별로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산업별로 클라우드 환경 도입이 아쉬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솔루션 오퍼링이 없어서 여전히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과도하게 비싼 시스템 구축에 허덕이는 업종이 워낙 많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런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세 번째, 딜리버드 밸류는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내부 고객이든 내부 사용자든 외부 고객이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이유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머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머크라는 회사. 이 회사는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확장 현실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줍니다. 이게 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의 제조기업들 같은 경우는 4, 5년 전만 해도 미국의 제조기업들의 IT 투자 1순위라고 제가 감히 자신을
제가 분석해서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게 그 당시 다 AR, VR 투자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AR, VR 투자의 핵심은 뭐냐면 원격지에서 AR, VR 환경으로 설계도를 협업한다거나 혹은 미국의 보잉처럼 비행기 수리를 할 때 그 엔지니어링 부서에 20년 이상의 고참이 하는 것과 신입사원이 하는 엔지니어링의 업무 범위가 완전 달랐거든요. 신입사원들은 수천 페이지짜리 매뉴얼을 봐도 못 고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 보잉이 한 5, 6년 전에 AR 기술을 도입하면서 선배들의 난리주와 그 매뉴얼 다큐먼트를 AR 영상으로 디지타이즈 다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이 안경을 딱 쓰고 비행기를 딱 보면은 비행기의 어떤 엔진에 어떤 전선과 어떤 부품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전선을 절단했을 때 어느 부품에 관련이 되고 어느 부품과 전선을 교환할 때는 어떤 절차에 맞춰서 교환해야 하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eliver the Value의 밑에 나와 있는 Augmented Connected Workforce라는 것은 증강된 더 연결된 업무 역량을 확인한다는 것은 이게 대부분 AR, VR 같은 확장 현실의 그런 기술과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앞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10가지 기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트리즘은 기본적으로 이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AI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그 AI의 산출물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 모델에 대한 설명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모델의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델의 진화가. 그래서 그런 모델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AI가 제공하는 알고리즘과 그 AI의 산출물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한국은 뭐 데브옵스도 거의 아직 안 되고 있는 환경입니다만 일부 스타트업을 제외하고는 이 모델옵스라는 것은 결국은 AI 모델 자체가 AI의 오퍼레이션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AI 전문가가 모델을 개발하면 시스템을 개발해서 디플로이해서 서비스할 때 서비스하다가 사용자가 다시 모델 전문가한테 피드백을 주고 수정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는 AI 서비스가 제대로 적시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AI 모델옵스라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이걸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AI 보안,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및 윤리,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갖춰야 된다는 게 AI 트러스트 리스크 앤 시큐리티 매니지먼트를 두 문자로 만든 AI 트리즘이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 요거는 뭐 약간 좀 추상적이고 하지만 매년 이 개념을 얘기하더라도 사실 누구나 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안 투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Continuous Threat Exposure Management라고 해서 지속적인 위험 노출 관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점점 지금 이제 생성형 AI까지 확산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나 우리 조직의 리스크가 노출될 가능성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존하는 업무 환경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위험 노출 관리에 대한 고민들을 점점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게 같은 얘기한 두 번째 CTEM이라는 개념이고요. 세 번째는 Sustainable Technology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 이게 지금 2024년 전략기술 톱10인데요. 올해 전략기술 톱10, 2023년에 가장 가트너가 그 파운데이션에 해당하는 기술로 얘기했던 게 Sustainable Technology이고요.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올해 1월에 열린 CES 2023에서도 CES 주관기관인 CTA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개념이 지속 가능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2023년 CES에서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 상을 탄 기업들 중에는 이 서스테이너블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솔루션이나 프레임워크이든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들이 꽤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마 제가 1월 달에 라스베이거스 가거든요. 또 CES 2024 보러. 내년 CES에서도 똑같이 이 서스테이너블 테크놀로지에 대한 강조점을 계속 전 시장에서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ESG 성과를 실현하는 데 사용되는 디지털 솔루션 프레임워크를 기업들이 여한 형식이든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가트너의 흥미로운 예측 중에 하나는 2027년까지 기업의 CIO 중에 한 25%는 이런 지속 가능한 기술의 영향력과 연계된 이걸 잘 구현한 CIO는 그에 따른 컴펜세이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CIO들이 IT 투자를 통해 성과를 내면은 거기에 연관된 컴펜세이션, 보상 프로그램이 정말 확실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디지털 타임스 있을 때 칼럼 쓴 게 있었는데 2010 몇 년도에 쓴 칼럼을 보면 그때 HP가 미국 전역에 흩어진 데이터 센터를 한 개인가 두 개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 CIO가 연봉이 뭐 5억이 안 되던 친구였는데 데이터 센터 통합을 하면서 HP의 비용을 엄청 줄여준 겁니다. 몇 천억을. 그래서 그 친구가 데이터 센터 통합하고 받은 보너스가 300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 좀 다른 상황이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ESG를 통해서 기업의 핵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을 한 CIO들은 그에 걸맞는 컴펜세이션을 2027년 정도부터 이제 받을 것이다라는 게 가트너의 흥미로운 예측이고요. 그다음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한국처럼 아직도 SI 업체, IT 서비스 회사한테 노가다로 코드를 다 개발하는 그런 전 세계에서 유일한 방식의 IT 시스템을 개발하는 우리 환경에서는 요원한 일이기는 하지만 아마 이게 전통적인 대기업들보다는 일부 좀 규모가 있는 스타트업, 뭐 토스나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아마 이런 대형 디지털 네이티브 서비스 스타트업들에서 아마 이런 환경으로 조만간 진화하지 않을까 싶다는 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 예측인데요. 기본적으로 개발자가 코드 짜고 테스트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로직을 잘 구현하는 데만 신경을 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내 시스템 안에 이 플랫폼 안에 예를 들면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리유저블 컴포넌트, 재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아마존 같은 경우 20년 전부터 이렇게 다 해왔거든요. 아마존은 내부의 개발자가 자기 코드를 서비스화하지 못하고 이 코드를 다른 개발자가 API로 연결하지 못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냥 자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년 전부터 제프 베조스가. 예를 들면 지금은 저렇게 리유저블 컴포넌트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훨씬 발전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운데 두 번째 툴은 기본적으로 노코드, 로코드 툴들을 우리가 활용하면은 웬만한 업무 시스템들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발과 관련 여러 가지 날리지 서비스들도 제공해주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점점 기업들이 많이 가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트너 예측은 2026년 당장 앞으로 3년 후 정도 되면은 기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조직, 그러니까 일반 기업의 개발 조직의 80% 정도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위한 재사용 가능한 서비스나 컴포넌트, 자체 툴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플랫폼 팀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글로벌 예측이니까 한국은 좀 더 늦게 비슷한 양식으로 간다고 보더라도 어쨌든 이런 환경에 대한 우리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다섯 번째는 AI Augmented Development입니다. AI 증강 개발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개발하는 프로세스와 개발된 코드를 테스트하는 프로세스에 AI가 개입 안 되고 사람이 알아서 한다는 것은 이미 경쟁에서 완전 뒤처진 기업이라는 것으로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게 가트너 주장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AI Augmented Development 툴은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디자인 투 코드, 내가 설계해 놓은 것을 실제 코딩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코딩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I 기반의 코딩 어시스턴트, 예를 들면 코드가 제대로 짜졌는지 이런 디버깅 같은 걸 해준다거나 혹은 초벌 코딩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제가 구글 검색을 관련해서 좀 해보니까 AI Augmented Testing 툴은 관련 솔루션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AI 기반의 테스팅 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점점 많은 기업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가트너의 예측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강조를 했듯이 한국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완전히 세계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뒤처졌습니다. 사스든 파스든 아이아스든 다. 특히 아이아스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 당시 KT나 SKT에서 아마존을 따라가겠다고 아마존을 본따서 투자했는데 결국은 아마존에 비해서 너무 비싼 거예요. 시스템의 아키텍처나 구조, 서비스 기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나 지금도 아이아스 쓰면 다 AWS를 먼저 고민하는 환경이 돼버렸다는 거죠. 사스는 더더욱 아직도 국내 기업들 중에 내놓으라 할 만한 사스 기업들 일부 있지만 대부분 그 업체들은 헤드쿼터가 미국에 있고요. 국내 헤드쿼터가 있는 로컬 사스 기업 중에 눈에 띄는 회사를 저는 거의 아직도 잘 못 찾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 평가인데 이러다 보니까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인더스트리 특화된 다양한 사스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그 인더스트리 사용자들이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파스 그리고 그들의 기존의 레거시 플랫폼을 클라우드로 옮길 수 있는 아이아스까지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별 특화된 사스, 파스, 아이아스를 결합한 그런 클라우드 플랫폼들이 점점 주목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같은 예측이고 올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산업별 클라우드 플랫폼을 쓰는 기업이 전 세계 기업이 15% 미만이래요. 가트너 주장에 따르면. 국내 같은 경우 거의 뭐 0%에 가까울겠지만요. 근데 이게 글로벌하게 2027년에는 무려 50% 이상으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3년, 5년 지나면 5천억, 몇천억씩 차스대 시스템을 구축하잖아요. 근데 이게 삼성, SDS, LG, CNS, SK, CNC가 다 다른 개발자가 들어가지만 다 비슷한 펑션들을 똑같이 개발하거든요. 비싼 돈을 들여서.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일부 인더스트리 공통 클라우드 사스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갖다가 똑같이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은행이나 그 금융기관에 특화되는 로직에 관련된 부분만 따로 개발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야 된다. 실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뱅킹 관련된 전문 업체들이 나오면 다 계정계 시스템을 사스를 다 씁니다. 사스 업체가 있어서. 한국처럼 막 1,000억, 2,000억 들여서 계정계 개발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무식하게 과투자하거나 중복 투자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너무 답답한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정부와 함께 전 산업체가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인텔리전트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이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 서비스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에 인공지능과 외부 데이터가 손쉽게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앱의 기능들은 갈수록 점점 고도화되고 이게 개인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도 손쉽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인텔리전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그래서 2026년 정도만 되면 신규 앱이라는 게 모바일 앱만 얘기하는 거, 신규 애플리케이션 전체의 약 30%는 AI를 활용한 개인화된 적응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것으로 가트너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음 8번째, 제가 오늘 발표한 10가지 기술 중에 우리 아담년의 회원사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당장 2024년 1월부터 이 제너레이티브 AI를 우리 회사 업무 시스템에 무조건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 앞에 디마크로타이즈라고 붙인 이유는, 민주화된 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기술을 가진 사람의 독점적인 사용이 아니라 IT 업계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다는 개념을 주로 이제 영어에서는 민주화된 뭐뭐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군요. 지금까지 보면서. 그래서 생성형 AI와 관련된 API를 활용해서 생성형 AI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활용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모 공공기관의 컨설팅 프로젝트 제가 심사평가위원으로 갔는데, 컨설팅 업체들이 이제 제안 발표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 기관이 11월에 낸 RFP에는 생성형 AI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못 담아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컨설팅 펌 중에 한 곳은 RFP에 없는데 생성형 AI를 이 RFP에 추가해서 시스템으로 어떻게 구현할 건지에 대한 컨설팅 로드맵을 발표를 딱 하더라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그 기관의 임원 한 분이 우리는 저걸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부 고민을 전혀 해본 적이 없다고. 제가 이거 심각한 수준인데 제가 감히 얘기는 못하고, 저는 외부 평가위원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 기업들 중에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생성형 AI는 직원 한 개인이 알아서 쓰는 업무 도구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성형 AI가 기업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 예를 들면 미국의 뭐 컨설팅 펌들이나 뭐 JP 모건 같은 그런 IB 뱅크들 거의 대부분이 오픈 AI와 사이트 라이센스를 다 주고 있거든요. 엄청난 라이센스 비를 주면서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로 챗GPT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챗GPT를 그대로 쓰는 것일 수도 있고 챗GPT의 API를 이용해서 사내 업무 시스템을 개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도 당장 내년 초부터 기업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생성형 AI 기반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음 이제 9번째는 Augmented Connected Workforce. 아까 얘기한 이제 보잉처럼 예를 들면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 같은 확장현실 기술 또는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관련 기술들을 쓰고 협업 기술을 쓰다 보면 회사 내 업무 역량, 워크포스들이 서로 다 연결되면서 이게 오그멘티드, 더 증강된다는 거죠. 역량이. 이렇게 연결되고 증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맨 밑에 나와 있는 날리지 큐레이션, 그 다음에 탤런트 매니지먼트 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무 역량들, 탤런트들을 관리하기 위한 하고 그 역량들을 서로 다 전수해 주기 위한 러닝과 개발 업무 프로세스까지도 이런 오그멘티드 커넥티드 워크포스 솔루션이나 환경을 갖추면은 정말 기업들의 역량은 확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 보잉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이 못하고 경력 25년 이상 된
고참 엔지니어가 하던 일을 지금 신입사원이 몇 년 전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참의 모든 난리지를 신입사원은 증강현실 안경을 쓰면은 부품을 보는 순간 내가 뭘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디지털 정보로 다 뜨거든요, 눈앞에. 그러니까 업무를 손쉽게 배우고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 자동화, AI 활용 발전에 힘입어서 더 스마트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에서 노땅이라고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걸로 가오 잡는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는 제가 이 가트너 전략기술 톱10, 2024년 전략기술 톱10 읽으면서 제일 공상과학 소설 같은 것이라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런 시대가 정말 빠르게 다가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위협을 느낀 개념 중에 하나가 머신 커스터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인간 경제 주체, 예를 들면 기계나 컴퓨터, 로봇, 특히 챗봇 혹은 RPA 이런 것들이 경제 주체인 것처럼 비인간 경제 주체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점점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결국은 2028년에 가트너 예측에 따르면 2028년까지 이렇게 고객처럼 행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커넥티드 제품, 기계, 컴퓨터, 챗봇, 로봇 같은 게 무려 150억 개나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우리가 또 다른 개념으로 머신 커스터머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기술과 철학이 우리 IT 활용 프레임워크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트너 전략기술 톱10을 보면서 지난 15년, 20년 전에 가트너가 전략기술 톱10 중에 3개, 4개를 계속 몇 년 동안 클라우드 관련 기술로 도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다 등한시했다는 거죠. 한국 기업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클라우드 후진국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이런 기술 격차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런 디지털 혁신 전략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다시 좀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앞에 두 가지는 좀 더 철학적이고 큰 문제라면은 이 전략기술 톱10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기업은 예외 없이 생성형 AI 기술의 변화 발전에 주목하고 생성형 AI를 회사 업무 시스템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접목하고 그래서 어떻게 업무 환경을 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철저하게 지금부터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시간이 딱 40분이 됐네요. 아유, 시간 맞추려고 좀 빠르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늘 우리 이 큰 트렌드, IT 트렌드와 관련해서 오랜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약, 분석, 또 이것에 대한 시사점을 뽑아주셔서 아마 아담면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감사할 것 같고 저는 이전에 다른 주제도 마찬가지인데 박 소장님 이 주제는 거의 한 10년 이상 이게 지속적으로 팔로우 해오신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체를 관통해서 그리고 또 2024년에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사점을 뽑는 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 아담면에 있는 회사 분들이 우리 박 소장님 초대해가지고 회사별로 세션을 갖는 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각 회사별로 관심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아마 리더들 분들은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우리 회사에 내년에 어떤 그 시사점이 있을 건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같이 그 사랑방 자담회처럼 한 뭐 10명, 20명 정도 리더들이 앉아서 같이 토론해야 그런 것들이 도출될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박 소장님이 잘 퍼실리테이트 할 수 있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보면 박 소장님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해서 서로 의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